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조류학 연구실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발표 주제로 내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화 포스터가 3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거든요. 공조, 공조2, 악인전 뭐 이렇게 영화들이 있는데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이 영화들에 대한 공통점이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조. 말 그대로 공조죠. 또 뭐 다른 이 3개 영화를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아, 고마워요. 혹시 안 보셨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까 그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개의 영화의 공통점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그룹 혹은 단체가 동일한 목표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이벤트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제가 오늘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공존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2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그리고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유튜브 없이는 거의 못 저도 거의 매일 아침에 회사를 나가기 전, 잠자기 전, 항상 유튜브를 보다가 떨어뜨리고 잠에 드는 그런 뭔가 습관이 들었는데, 뭐 연령대별로 유튜브를 다들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19년도에 이렇게 연령층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은 앱 중에서도 핸드폰 앱에서도 특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야생 동물 관련된 거니까 혹시 야생 동물이 아니더라도 동물과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나요? 동물 같은 뭐 펫이라거나 그러니까 뭐 애완동물이라거나 동물 그냥 일반 야생 동물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거나 네, 들어본 적은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이 동물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게 특히 반려동물 일상 브이로그들 뭐 고양이라거나 강아지라거나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고양이 이렇게 그 주인이랑 같이 이렇게 뭐 별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지 사실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굳이 2가지로 나눠가지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동물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고 또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일상들을 그런 힐링이 되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그렇게 귀엽고 깜찍한 그런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자극적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도 실제로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야생동물, 이런 동물들을 소품처럼 이용하고, 생명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설문조사를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 동물들이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기겁할 그런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2022년도 최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뭐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뭐 사랑받다 버려진 애완용 파충류의 역습, 제주 생태계 위협, 그리고
AI 확산으로 인해서 계란값이 또 굉장히 증가를 했다거나 급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산책을 하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산책을 하다가 너구리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심지어 뼈가 보일 정도의 그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좋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농사를 짓는 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미운 존재들일 거예요. 네, 너무나도 믿고 싫고 그런 존재들일 텐데 이렇게 야생동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생태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인간과 야생동물이 왜 충돌을 하는지, 인간과 야생동물이 충돌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서로 간에 왜 공존이 필요한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 공존해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서로 공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그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대책이라거나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아주 극히 제 개인적인 제 사견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포유류와 관련 야생동물 중에서도 포유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오늘은 조금 더 포유류 쪽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는 현재 칠목 102종의 야생동물이 지금 서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야생동물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267종 가량의 그 종들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시켜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멸종위기가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위험한 종인지 인지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총 20종, 1급에는 12종, 2급에는 8종 이렇게 멸종위기 야생종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야생동물 자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를 해서 보호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서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호구역들을 일반 우리 같은 학생,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KDPA, 코리아 데이터베이스 온 프로텍티드 에어리어스라는 KDPA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건데 보면은 뭐 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뭐 보호구역, 뭐 보호지역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보호구역이 있는지, 어떠한 보호지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클릭 몇 번만 하면은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렇게 진짜 야생동물 자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이런 서식지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보호구역도 설정해주고 정말 우리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야생동물이랑 계속 충돌이 일어날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환경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점점 인구수가 줄고 뭐 옛날에야 뭐 1960년대, 70년대야 막 부모님들 막 3남매, 4남매, 5남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나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2세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계속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점점 야생 동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빈도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로 인해서 야생동물과 우리 인간들 간의 상호 거리가 점점 좁혀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자주 빈번하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확인해 보면 연도별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으로 보면은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17년도, 18년도에 370억, 거의 400억, 350억에서 400억에 가까운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뭐 농작물 피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전선이라거나 뭐 이런 국가 뭐 공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뭐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야생 동물에 의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금액적으로다가 돈으로다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야생 동물에 의해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수도 최대 도시 서울에서도 이 멧돼지, 사실 이 멧돼지를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그러니까 야생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밖에서 동물원에 있는 멧돼지 말고 영상에서 보는 멧돼지 말고 실제로 밖에서 본 사람 진짜 많이 없어요. 저도 이쪽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반년간 이 관련된 조사도 하고 이 관련된 일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멧돼지를 본 적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에서 12년도, 14년도, 16년도 이렇게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멧돼지가 신고된 건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56건에서 거의 10배가 넘게 증가를 한 거죠. 4년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인간 도시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심 지역에 정말 자주 출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부라거나 농림축산부라거나 해양수산부라거나 여러 주무부처에서 정말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뭐 여러 기자들이나 여러 이쪽 일을 하는 환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 생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제기가 되는 게 뭐냐면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달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달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달이 부산에서 어떤 오부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했다. 뭐 먹었다. 그래가지고 횟집에 와가지고 먹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와요. 근데 수달이 지금 여기 광주에서 광주 횟집에서 수달이 와가지고 하면 또 다른 곳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어떤 부처에서 어떠한 상황마다 이게 그 주무 부처가 바뀌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처럼. 그래서 여러 다른 이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생태에 관련된 생태에 관심이 많은 그런 기자들도 동물들에 대한 통합 관리가 정부적인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다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석사를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수다를 이제 그 타겟 종으로 해가지고 수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달 동물원 말고 동물원에서는 그래도 몇 번 봤죠. 수달이 여기 패밀리 공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패밀리 공원에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가서 뭐 여수 에서도 있고 여수 뭐지? 네, 막
물고기들 많이 있고 그 해양 동물들 많이 있는 아쿠아리움 맞아요. 네, 아쿠아리움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수달이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야생에 특히 광주천에 서식한 이 수달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광주천에 서식하는 이 수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자 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수달은 남들이 보기에는 다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막 보면은 막 사람들한테 재롱 부리고 그러잖아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사실 이 수달이 식용목의 족제비과 수달 앞과예요. 그러니까 식용목이라는 거는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육식이라는 거예요. 육식이고 족제비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난폭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막 공격을 하고 굉장히 난폭한 그런 동물인데 이 식용목 족제비과의 수달 아까로 되어 있고 몸 길이, 꼬리 길이, 몸무게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하천, 그러니까 수중 생활을 주로 많이 해요. 수중 생활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먹이 뭐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는 뭐 가재라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잡아먹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낮에는 많이 못 보는 이유가 얘네들이 야행성이에요. 야행성이어서 밤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각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수달이 있다 없다 수달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 하천 생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서로 다른 분류군들끼리 어우러져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하는 지표종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더러운 만큼 성격이 좋지 않은 만큼 하천 수생태계에서 정말 다 먹어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한 건 물고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지만 얘네들은 뭐 물고기도 먹고 없으면은 가재나 이런 것들도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개구리나 이런 것들도 먹고 뱀도 먹고 그래서 이 수달의 유무, 수달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하천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광주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주천 다 광주 출신이신가요? 아, 그러세요? 광주는 아니세요? 광주 출신이세요? 아, 아니세요? 광주, 그러면 충장로는 가보셨죠? 네, 충장로 다 가봤잖아요. 충장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하천이 있어가지고 하천 거기에 막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뭐 언젠진 저는 따로 충장 축제 이런 걸 가보진 않았지만 막 그런 데서 축제도 하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문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사람들의 편의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심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그 하천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뭐 산책하면서 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뭐 연등축제 같은 그런 문화 축제들도 많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광주천이 조금 더 친숙하고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거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과거에 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주천 천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꼭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인간에게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미적으로 그, 그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천가를 전부 다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질이 정화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광주에서 올해 광주 토박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있지만 올해 계속 그 문자가 많이 뜨더라고요. 광주로 오니까 그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막 계속 그 안내 문자도 많이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수량이 줄어들면 물론 우리가 샤워를 하고 우리가 먹고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광주천이라거나 이렇게
하천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혹시 다 올해 학번이 좀 이에요? 아, 그러면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 전국적으로 비가 아마 어마무시하게 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천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좀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광주천 물이 광주천 그 천변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 거기가. 근데 거기를 이렇게 범람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무서울 정도로 그 하천이 범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천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개설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뭐 구조물들이 다 부서져 버리거나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이러한 사태도 발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수질 정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2022년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대량의 그 물고기들이 폐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뭐 이렇게 환경 기사로도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주천이란 곳이 꼭 순기능만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환경 오염도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몇 번 가보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덮여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수질적인 측면에서 수질 측면에서도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자연 정화 능력도 떨어지고 인공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홍수 범람에 대한 또 그 문제점도 이렇게 재발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광주천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이러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수달의 입장에서는 정말 좁혀지지가 않는 그런 간극이라는 거죠. 수달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를 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면 자기가 먹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겠지만 보다 깨끗한 집을 좋아하잖아요. 누가 더러운 집을 좋아하겠어요? 집에 먼지 없고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고 좀 더 쾌적한 집을 좋아하지 누가 굉장히 더러운 먼지 많고 막 이런 곳을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광주천의 양면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저예요. 이거 전데 제가 이렇게 광주천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수달 배설물들이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광주천 15지점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15지점에서 수달 배설물들이 얼마나 몇 개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그래도 한 2,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 여기 밑에 지도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아니, 여기서 보면 그렇죠. 가운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수달은 산이나 조금 더 이렇게 자연적인 공간에서 살 거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좀 피해서 무등산 쪽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무등산 쪽이 좀 많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동시장, 양동 복개도로 아시죠? 네,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또 유동 인구도 굉장히 높아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양동시장 밑에 복개된 길이가 대략 한 300m, 3, 400m 정도 되거든요. 3, 400m 정도가 되는데, 아니, 한 500m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진짜 거의 매번 갈 때마다 수달 배설물들이 정말 왕창 나와요. 수달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양동시장이나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도심 지역이 이렇게 더 집중되어 있을수록 수달이 선호하지 않고 수달이 그런 데를 피할 것이다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인구 유동도
유동성도 높고 인구 밀도도 높은 이 양동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는데, 조금 전문적인 단어를 쓰자면 synurbization이라고,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생물체가 도시 생태계에 적응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달은 원래 이제 우리 사람들보다 더 자연적인 공간에서 많이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런 곳을 더 선호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을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하고 또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 가면서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이렇게 정해 나갔을 텐데, 우리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밀림이라거나 아마존 밀림이라거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이렇게 배고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이 급격하게 인간의 도시화라거나 공업화로 인해서 인간이 발달을 한 거는 고작 해봤자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야생동물들도 적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해준 거죠. 생물체의 도시 생태계 정의. 이거는 1960년대, 70년대 그쯤에 신학자가 이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자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단어를 지금까지도 종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야생동물들이 물론 어떤 종들은 이 도시 생태계에 정말 잘 적응을 한 종들도 있고 오히려 도시 환경을 선호하는 애들도 있어요.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걸 이용해서 자기의 천적들을 피해서 오는 거죠. 자기의 천적들을 피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경우는 뭐 시궁쥐라고도 뭐 집쥐라거나 이런 것들은 막 늑대라거나 굉장히 그런 자기의 천적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막 좀 옛날, 뭐 요즘은 아니겠지만 옛날 상가라거나 옛날 그 식당이라거나 이런 거 가면 막 쥐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 자기 천적들을 피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 그 도시 환경에서 좀 적응한 종들도 있고, 그렇게 도시 환경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런 도시 환경을 피해서 조금 더 자기가 선호하는 자연적인 환경에 맞는 그러한 곳으로 찾아가는 종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쪽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그 도시 환경과 야생 동물 종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충돌을 자주 하는데 왜 공존이 왜 필요한지, 도대체 이렇게만 보면은 인간이 결국에 다 정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쥐의 집도 다 없앨 수도 있고 수달이 좋아하는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산책로로 만들 수도 있고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야생동물과 공존을 해야 한다. 수업 시간 때 많이 듣잖아요. 종종 듣잖아요.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왜 공존을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 야생동물들이 소심해 보이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끼란 말이 아니라 모두 마스크를 귀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저도 코로나에 실제로 걸려봤고 정말 고생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물론 지금 정확한 원인은 이렇게 밝혀진 건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코로나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야생동물이 근원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AI가 조류 독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걸리는 독감처럼 새들이 걸리는 독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굉장히 급증을 한다거나, 이건 매년 이러거든요. 매년 이 조류 독감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제가
사진에는 넣진 않았지만 또 구제역이라고 또 들어는 봤을 거예요. 구제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제역 때문에도 또 많은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멧돼지라거나 유기견 제가 최근에 한 경험을 한 게 제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조사를 다니거든요. 이렇게 산 조사를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뭐 다람쥐도 만날 수 있고 두더지도 볼 수 있고 정말 좀 뭐 운이 제 입장에서는 운이 좋다면 멧돼지도 뭐 아예 본 적은 없지만 아예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피하거든요, 사람을 피해요. 제가 이렇게 가면 제가 혼자고 해도 제가 가면은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이 후각이라거나 뭐 이렇게 청각 이런 게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피하는데 개들은 달라요. 예. 이 개들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게 유기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개들이 야생화가 돼가지고 들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들개가 되면 애들이 한두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씩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단체적으로 다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제 같이 이렇게 조사를 가시는 분이랑 같이 산을 타는데 갑자기 개 한 네다섯 마리가 오더라고요. 네다섯 마리가 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딱 봐도 애가 꼬리를 딱 내리고 진짜 그 이빨을 딱 들이내면서 딱 이렇게 저를 짖지도 않아요. 짖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진짜 물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제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등을 보이면 안 되고 계속 걔네를 끝까지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 거죠. 걔네들을 끝까지 주시를 하고 왜냐하면 그 들개들의 습성 자체가 등을 보인다는 거는 애가 나보다 아래구나라는 거를 또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서 걔네 그럼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기견 이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야 진짜 들개들이 내가 영상에서 보는 그 귀여운 치아와나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 멧돼지라거나 유기견, 들개, 아까 말한 것처럼 너구리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인명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코로나가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그 밝혀진 건 아니래요. 근데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로는 이게 야생동물에서부터 유래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뭐 다들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사스라거나 메르스라거나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코로나라거나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수가 이제 동물을 의미하는 수. 그래서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 야생동물에서 유래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박쥐라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 인수공독 감염병 이런 질병들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야생동물이 발생 원인인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학번이고 막 그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학교 다니시면 실제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수업 앉아서 들었거든요. 교실에서. 근데 지금은 막 그 인터넷 강의로 그것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학교 막 그래가지고 출석 체크도 막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몇 학번인지 모르겠어요. 1학번인가 20학번인가 거기는 막 그래도 대학교에 오면은 처음 대학교에 와가지고 얼마나 대학 그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 술집도 가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하나도 못한 거지. 하나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가 이런 우리 같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IMF 1998년도에 외환위기 왔던 이 IMF 때보다도 경제 충격이 30%는 더 크다. 이렇게 느껴진다. 30%더 충격이 크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뉴스 기사도 나올 정도로 야생동물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야생동물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실제로 입고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야생 포유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이렇게 핫하다 해야 되나? 그러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언제 발병했는지 아세요? 그러죠. 2019년. 근데 2019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12월 말에 뭐 중국이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국에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발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2019년도에 발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냐면 흑사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치사율이 99%도 아니고 그냥 100%예요. 내가 그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거에 걸렸다, ASF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의 전염성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비해서 코로나는 실제로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옮기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내 보고된 게 2019년 9월, 10월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묻힌 감이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병이 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발병이 됐어가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종식시키는데 거의 한 3, 40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괜찮아졌다가 또 2차 유행으로 2000년대 후반에 들어가지고 그 동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시아 이제 중국 거쳐가지고 북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돼지한테만 걸리는 열병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그 지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는 게 2019년 처음 연천, 파주, 철원 여기서 처음 이렇게 발병된 발병 보고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충청남도 여기 보이는 게 대전이거든요. 대전, 네, 대전 바로 옆 보은, 상주까지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렇게 전파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우리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당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조그만한 것들이 야생동물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야생동물에게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뭐 요즘에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플라스틱 안 된다고 하고 사실 저도 플라스틱이 편하거든요. 누가 막 뭐라 하지 컵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시키면 나오는 플라스틱 컵이 훨씬 더 낫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저는 그래도 최대한 일회용 컵은 안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써지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야생 동물이랑 공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잘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야생 동물도 우리에게 조금씩 확실하게 복수를 해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야생 동물들이랑 공존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 대답은 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아주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연구자들도 이게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 바이올로지컬 컨저베이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저널인데, 이 저널에서 연구된 그 간행물을 확인해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 도시 야생동물 관련된 간행물들이 점점 1970년에 비해서 197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일반 사람들, 그리고 또 이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물론 정책적으로다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발의가 되기까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심, 사회과학적인 관심이라거나, 또 실제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거나 그 구제역이라거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돼지값, 삼겹살 값이 오른다거나,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값이 오른다거나, 또 닭값이 오른다거나, 치킨값이 오른다거나, 뭐 이러한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 관련된 간행물 연구들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또 살펴본 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아까 제가 보호구역 KDP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호구역, 여러 가지 보호구역들을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보호구역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시아 다양한 국가에서 보호구역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보호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걸 쓴 2022년에 이 간행물이 나왔는데, 이 간행물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시아는 쉽게 말해서 당 멀었다. 네, 아직 멀었다. 최대가 50%거든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걸 그나마 이룬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도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시아 국가가 다른 이 환경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선진 쪽으로 나아가는 선진 국가, 뭐 예를 들어 유럽이라거나 미국, 아메리카라거나 이런 국가들의, 호주라거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야생동물과 인간들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책들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2020년 초에 이제 자연보존국장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외래종 관리, 백색목록제도 도입으로 외래종 관리, 야생생물 특별보호지역 확대,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 도시 뭐 확대, 뭐 질병 표준 진단 기법 개발, 뭐 이렇게 추진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백색 목록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백색 목록 제도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텐데, 현재 최근까지 야생 동물이 외국에 사는 야생 동물, 쉽게 말해 라쿤이라거나 애완용 뱀이라거나 이런 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종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번종, 2번종, 3번종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1번종, 2번종, 3번종 말고 4번부터 100만 종까지는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종들은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몇십만 종인데, 그 많은 종들을 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라고 하기에는 인력적으로도, 전문 인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 백색 목록이라는 게 2019년인가 2020년도 뭐 하여튼 그쯤에 어떤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 백색 목록 제도가 이렇게 발의가 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백색 목록 제도라는 게
아까 말한 거에 반대로 보시면 돼요. 2종, 2종, 1번 종, 2번 종, 3번 종만 된다. 그럼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번 종, 2번 종, 3번 종,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1번 종, 2번 종, 3번 종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소개구리, 뭐 이미 지금은 황소개구리 다들 뉴트리아도 들어보셨을 거고 황소개구리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사실 황소개구리가 들어온 게 1970년대 우리나라 다 배고픈 시절 때. 그때 이제 식용을 하기 위해서 식용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다 잡아먹은 거죠. 뭐 뱀도 먹고 뭐 같은 개구리도 먹고 막 정말 난리였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과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 데이터를 기초 삼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외국에서 어떠한 야생동물 종이 도입을 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뭐 생태적으로 피해를 입힐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힐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1번 종, 1번 종, 3번 종, 5번 종은 되는데 1번 종, 3번 종, 5번 종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백색 목록 제도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발의를 해서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ASF에 대해서도 이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돼지 키우는 분들이세요. 이 돼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뉴스 매체라거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하얀색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찍찍 뿌리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가 한 곳에서 딱 한 마리가 이 이상 증세를 나타냈다. 그러면 그 근방에는 거기에 몇백 마리가 있든 몇천 마리가 있든 모든 돼지를 죽이거든요. 폐사를 시켜요. 근데 그 폐사 방법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 제가 그 근처를 조사를 하다가 본 적이 있어서 정말 내 새끼가 돼지가 아니지만 정말 슬플 정도로 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관리구역 구분 관리 이렇게 6가지 차단 울타리라거나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전수검사 전국적으로 나도 전수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ASF가 발생했을 때 이 단기적으로 대응 방향을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랑 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차단 울타리가 문제가 많았어요. 이 차단 울타리가 멧돼지들만 차단이 되면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도 못 가는 거죠. 예, 고란이라거나 뭐 너구리라거나 이런 다른 종들도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뭐 처음에 굉장히 심했을 때는 막 그랬잖아요. 뭐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이 막 집에서 이렇게 격리해야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난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종들 같은 경우도 이 차단 울타리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실제로 이 차단 울타리로 인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은 있었다고 봐요. 이 전파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늦춰지기도 했고 그랬지만 이거에 대한 또 단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차단 울타리 이 정책은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ASF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국가 정부 측에서는 농가 중심의 방역을 강화하고 그리고 ASF 백신을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ASF 백신이 아직까지도 이것 아까 해외에서 1920년 막 그때부터 발생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발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환경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수달을 했으니까 또 수달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달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분포하는 지역이. 그래서 정말 예전에 1970, 80년대 막 이 수달 모피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거의 절멸 위기까지 몰려 있다가 현재는
2009년, 2010년도 이 분포도를 보시면은 서울, 경기도 뭐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수달 그 행동들이 발견이 되고 수달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10년 단위로 진행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랑 2010년대 또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진한 파란색이 없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우리나라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확인해 보시면 수달이 점점 어, 자기가 서식하는 이 서식지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확장이 돼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달이 우리 인간이랑 정말 잘 적응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랑 어깨동무하고 쎄쎄쎄 하면서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광주천에서 이제 실제로 광주천에서 서식하는 이 수달들은 어떤 분포 특성을 가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동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긴 했어요. 수달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냥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수달이 사람이 많이 살고 유동인구가 많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구나. 우리 지금 야생동물이랑 잘 공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광주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마 그 천변 그 양동 복개 시장 그 밑에 천변을 걸어가다 보면은 지금은 아마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자갈밭이 쫙 있었어요. 자갈밭이 정말 쫙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갈밭에서 이제 거기가 상대적으로 또 수심도 낮아요. 제가 아까 봤다시피 가슴장 A까지 올라오는 거 신고 막 이렇게 다녀보니까 거기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달 입장에서는 몸을 또 숨길 수 있는 그런 인공 구조물도 많고 암거라거나 그것도 다리 복개된 그 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도 무서웠지만 그 밑에 막 이렇게 동그라 해가지고 막 그 지하도로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막 그런 데도 들어가 보고 하면은 이 수달 입장에서는 사람이 포식자인 거죠. 사람이 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구조물들이. 그리고 또 자갈밭도 많고 또 수심도 막 그렇게 깊지가 않은데 보면은 종종 놀라는 게 막 잉어들이나 굉장히 큰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도 충분히 있고 자기가 또 이렇게 휴식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지 최근에 가을철, 22년도 가을철에 제가 갔을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갈밭이 싹 없어졌거든요. 자갈밭도 없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달의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수달이 양동시장 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양동시장 밑에 있는 자연적인 구조물들을 선호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보니까 양동시장 도심에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달이 광주천에 서식하는 수달이 어떤 지역을 선호하고 어떤 지역을 비선호하는지를 살펴보니까 뭐 수질이 깨끗하거나 또 자기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넓거나 하천 면적이 넓거나 근데 또 좀 비선호하는 지역은 하천에서 공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공단이 좀 각밖에 위치하거나 이런 지역은 또 손으로 하지 않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 수달과 광주 시민들이 공존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조금 더 그 수달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갖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의식이 개선된 그런 조금 더 고퀄리티의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다면 충분히 앞으로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충분히 이 수자들을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야생동물, 다른 종들과도 충분히 공존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 후대들, 그리고 또 내가 또 살기에 더 적합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오신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저의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만큼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살아가는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 제 강연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